안녕하세요.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사람처럼 대화가 가능한 초거대 생성형 AI인 챗 등장으로 전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요. 신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의 미래도 변화무쌍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백난 호남대학교 AI 융합대학장님과 함께 AI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들 합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1차 산업혁명은 1700년 후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증기기관의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면서 말이 끌었던 교통수단이 증기기관차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네, 한참 지난 19세기 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해서 전기혁명의 시기를 생산 조립 라인에서 대량 생산 체제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3차 산업은 언제부터 또 시작이 되었을까요? 또 한참 지난 1960년대부터 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와 컴퓨터가 도입된 이후에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지식 정보화 사회로 변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초연결을 통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융합의 혁명으로 세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변했고요. 디지털의 대전환이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견인하는 기술이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영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인터넷 기반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매일매일 전하는 신기술의 소식은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빠른 속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 우리는 마냥 즐겁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아, 신기술이 와서 행복한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신기술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우리가 배워야 되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또 이 부분들을 신기술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 굉장히 부담감 가는 두려움으로 저희의 생활 속에 앞다투어 저희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험을 모두 해보셨을 텐데요. 그럼 과연 우리는 신기술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기술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신기술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과거가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차 산업 시대에 등장했던 신기술을 배경으로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의 등장은 과연 무엇들로부터 출발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016년 1월을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시죠? 왜냐하면 이건 전문가들만 기억하는 부분이에요.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포럼의 클라우스 슈바트 의장님은 우리의 생활과 일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바꿀 시대가 온다고 선포합니다. 그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슈에 주목하면서 그 시대의 기술과 그 분야에 맞는 새로운 열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혁의 물결이 일어났고 신기술의 개념과 방향이 다보스 포럼에서 주도적으로 혁신적으로 기술을 소개하게 됩니다. 또한 이 기술은 교육 현장, 연구 현장, 산업 현장까지 전 세계는 변화의
파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파도 속의 중심의 중심, 무엇일까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 속에서 초연결과 융합은 도대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도대체 그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데이터들은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들을 다양하게 방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들을 모으고 우리가 수집을 할 때 데이터들의 형태를 보면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수많은 우리가 방출하는 데이터들이 무수히 다양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동영상을 우리가 또 처리를 할 때는 어떨까요? 굉장히 양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크기를 우리가 또한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데이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속도와 또 처리 속도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필요한 것이 네트워크가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 가운데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기술, 네트워크, 우리가 5G, 6G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초연결 또 융합에 대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전송의 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데이터를 전송할 때 굉장히 느리면 어떠신가요? 굉장히 짜증이 나시죠. 이것이 바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 역시 인공지능의 굉장히 중요한 연계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술이 등장한 계기도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더 필요를 요구를 더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데이터 용량이 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 우린 GPU라는 또한 기술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등장하게 된 계기도 바로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핫한 기업으로 뜨게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의 한번 대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데이터를 전송한다 하면 사람과 사람이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요. 내가 보낸 데이터를 사람들이 전송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혹시 AI 냉장고, AI하고 something, 어떤 사물이 붙은 경우를 보시게 되겠죠. 그때는 사람과 사물이 소통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 속에 빅데이터 봤고요. 사물 인터넷 기술, 네트워크 기술까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들이 저장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 기술이 발달이 되겠고요. 또 데이터들을 보호하고 또한 보안하는 데는 보안 기술인 블록체인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인공지능이라는 어떠한 중심의 기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양한 기술이 연계되어서 확장된다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데이터와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속에서 이미 우리는 그 기술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기술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공유경제에서 나오는 공유차 기억하시죠? 그 부분도 사실은 융합에서 출발하게 된 기업이 되겠고요. 로봇, 자율주행, 3D 프린팅 등도 4차 산업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의 초연결의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들어보셨습니까? 스마트, 모바일 기술 어떻습니까? 스마트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은 초연결. 그 부분에서의 기술들이 굉장히 확장됐다는 거죠. 그럼 연결이 되는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초고속 5G 통신. 그렇죠? 또 거기에 해당하는 사물 인터넷. 첨단 기술들이 다 아우러서 통합적인 것들을 구현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통수단에서도 스마트 모빌리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다양한 기술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뭐 스마트 홈, 굉장히 스마트 시티 이러한 부분이 초연결, 초융합 이렇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최첨단의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의 핵이 바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더하면서 이제 우리 생활 속에 범국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챗이라는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챗 등장은 1990년대에 인터넷 혁명, 또 2000년대 중반에 스마트폰 혁명, 이만큼의 크기보다도 더 막강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복잡한 질문에서 사람처럼 쉽게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고요. 챗에 놀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시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도 챗을 사용하시고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백설공주의 요술 거울 같은 생각을 연상을 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똑똑하니? 라고 묻는다면 거울은 대답을 했죠. 마찬가지로 책 자체가 요술 거울이라면 여러분들의 묻고 싶은 질문들을 프롬프트 창에다가 물었을 때 얼마나 필요한 대화들을 제공하나요? 근데 우리가 백설공주에서 요술 거울을 봤었을 때도 거기에 왜곡되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분명히 백설공주가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왕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했듯이 책 뒤에는 역시 거기서도 100%에 확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한 심층적인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기에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두가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또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발전하는 기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공지능 교육과 시대를 준비할까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디지털 리터러시, 또 데이터 리터러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리터러시란 뜻은 문해력이고요. 앞에만 이제 다 다르죠. 디지털은 해당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기계와 친해지는가, 데이터 리터러시는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데이터 리터러시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리터러시는요, 단순한 디지털 기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쓰고부터 시작을 해서 정보를 제작하고 업로드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매체 중에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제작한다, 또 그림으로 또한 또 생성한다 이러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 투 이미지도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되겠고요. 또 텍스트 투 텍스트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이것을 작품으로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우리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함량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 속에서 챗GPT가 등장했었을 때 얼마나 내 삶에서, 내 영역에서, 내 현장에서 적용하고 생성하는 산출물로 주의를 더욱더 편리하게 수월하게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디지털 리터러시 또는 인공지능 시대에 준비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시고 자긍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학장님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AI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밀접하게 계속해서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인공지능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쉽고 이해하기 쉬운 정말 그런 강의였는데요. 말씀처럼 새로 이게 뚝딱
생긴 게 아니라 예전부터 쭉 발전해 오는 그런 과정에서의 결과물이고, 그래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이 기술의 발전은 챗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화형 인공지능을 만났을 때 이 챗의 의미와,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의 그러면 기술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의 지금 세계 6위거든요. 네. 작년에는 7위였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중위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만큼 우리나라는 파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교육열이 뜨거워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또한 창업하는 또 의지가 있고요. 네. 또 빅테크에 또한 그 무수한 인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나 현재 탑을 이루고 있는 미국은 AI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가기는 좀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렇군요. 최근에 제가 또 눈여겨볼 수 있었던 것이 네. 싱가포르에서 네. 인공지능이 작년만 해도 6위였는데 갑자기 3위로 그렇군요. 부각을 했습니다. 네. 그 말은 그 지역에서는 그 빅테크 회사들이 거기에 많이 투입이 되어 있고요. 또한 교육적인 것이 유니버시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MIT랑 얼라이언스 또 프로그램들 하고 있거든요. 네.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최고의 기술과 인력들을 양성하는 데에서 숨은 또 요소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술도 지금 발전하고 있고 네. 또 AI의 반도체나 또 삼성이나 디스플레이 같은 거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꾸준히 우리가 이제 인력만 잘 양성한다면 또 우리도 세계 탑으로 또한 패권 국가로 저희가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현재 사실은 우리나라의 수준 이제 다른 국가들을 앞서가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미래 경쟁력은 있고 말씀하신 것 중에 사각지대와 또 소외 AI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네. 있어요. 네. 아마 지난달일 겁니다. 구글에서 말을 이제 오픈할 때 네. 언어 2개를 더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코리안, 하나는 Japanese.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Why Korean? Why Japanese? 네. 제가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PM한테 물었어요. 왜 그러죠? 그랬더니 우선은 한국은 AI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은 피드백이 빨라요. 네. 그것은 이제 그 CEO가 얘기를 나중에는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볼 때 AI의 강국의 잠재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략은 아시아권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좋은 관심의 네. 국가이기 때문에 네. 샘 아트만도 방문을 했고 국도 한국을 또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그 역량은 굉장하다고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한 셈이 되겠죠. 말씀 들으니까 우리 국민들의 어떤 변화에 맞추고자 하는 그런 열정, 또 언어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AI 국가로서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부분을 정말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강의 중에도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벌써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인공지능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업을 중심으로 지금은 좀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을 우리 국가가 얼만큼 또 지원하느냐의 문제도 앞으로 이제 국가의 경쟁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났던 이제 삼성의 디스플레이 부사장을 이제 뵙고 네. 이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전에는 디스플레이가 세계 1위였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2위로 물러났어요. 왜 그랬죠? 네, 중국에서 정부에서 엄청난 투자를 디스플레이에 해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순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투입하는 예산은 기업에서 한 영역을 투입하는 거고 이게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삼성이 1위를 물려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정부에서도 전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마지막에 한번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네.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외 지역이나 열악한 부분에서 범용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광주 같은 경우는 AI 선도 도시로 이제 지정된 이후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AI 집적색 단지 조성해서 센터도 건설이 되고 거기에 이제 좋은 인재들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경쟁력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제 지역의 경쟁력. 네. 처음에 AI 집중단지 네. 저희가 예타를 거치지 않고 받았던 거 굉장히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면서 AI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추구했고 네. 인프라는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아쉬운 게 있다면 AI 집중단지에 많은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네. 예를 들어서 글로벌 빅테크가 조금 더 투입이 된다면 현장이 굉장히 뜨거워질 겁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실리콘밸리처럼 만든다고 하지만 실리콘밸리는 이름의 실리콘밸리가 아니에요. 거기를 들여다보면 A에 해당하는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러한 역량도 있고요. 좋은 인력도 있고요. 또 좋은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AI 집중단지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지만 빅테크에 대한 또 지원이나 또 관심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 하기는 역부족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숨은 또 인력들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글로벌화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뭐 소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또한 중앙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글로벌로 우리가 연동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도약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발전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래의 전략을 잘 잡는다면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과 추진을 통해 가지고 또한 새로운 빛을 또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게 결국 글로컬리즘, 지역을 기반으로 글로벌화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경쟁력을 우리 지역에서 갖추어야 앞으로 준비해 놓은 AI 집적센터가 발전해서 우리가 AI 선도 도시로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네네. 우리 광주에 대한 거버넌스 센터에 제가 요청을 좀 하고 싶은 게 하나가 네네.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매년마다 CES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이제 전자박람회를 하는데 리더들만 가세요. 네.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타트업에 있는 굉장히 연구를 하고 또한 신기술을 또한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젊은 청년들을 저는 분야별로 한 명씩들을 데리고 가신다면 네. 선정해서 또 항공권도 같이 네. 지원하셔서 같이 가신다면 그들이 그 최고의 그 기술을 보고 인사이트를 받아서 스타트업에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미래의 잠재적인 기술에 투입을 하고 인력에 투입을 하는 것이 전 바람직하고 네. 또한 뭐 이렇게 높은 분들이 가시는 것보다는 네. 그러한 꿈나무들, 차세대 리더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오늘 해 주셨는데 지역 젊은 AI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자 또 그런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에 바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강연과 또 말씀 저랑 잠깐 나누셨지만 끝으로 마무리 짓는 시민들께도 좋고요. AI 시대를 준비하는 시민들께 마무리 말씀으로 한 줄 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I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AI에 학습하고 공부하는 것은요, 유튜브에 너무도 좋은 강좌들이 많습니다. 모든 대학에서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지금 제작을 하고 또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한테 물으세요. 나 디지털 리터러시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나는 광주에 살아. 라고 만약에 메시지를 던진다면 굉장히 멋진 대답과 가이드를 줄 것입니다. 모두가 다 AI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친구처럼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대한민국의 광주광역시 최고의 인공지능의 멋진 역량을 가진 도시로 재탄생을 할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가 바꿀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신기술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